그런데 둔촌주공은 왜 자꾸 살리는 거예요? 그래? 살렸는데 완전히 산 게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왜냐면 3년 뒤잖아요. 3년 뒤에 실거주 유예가 끝나면 파시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래도 아마 그분들 손해는 안 볼 겁니다. 정부가 받쳐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둔촌주공 살리려다가 나라 망한다는 소리를 지금 나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님 오기 전에 네이버에다가 부동산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맨 위에 달려있는 기사 제목이 부동산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언제까지 얼어붙어야 하는지 이게 다시 눈처럼 녹아내릴 수 있을지 저희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냐면 저희 채널에 나오셨지만 이제 그때만 해도 정말 소신 있게 발언을 되게 잘해주시잖아요. 왜냐면 그때 상반기 때였나? 그때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였었는데도 그렇지 않다. 지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동성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게 대출 액수가 다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다시 내려갈 수 있다. 그런데 정말 한 반년쯤 지났나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지금이 약간 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 거꾸로. 서울 수도권은 이제 시작인데 지방은 이미 한 번 했고 다시 올려오려는 참에 이제 지금 이제 꺾였잖아요. 지방을 조금 더 조정받으면 그때가 이제 바닥일 것 같아. 한 내년 한 중반 연말 그러면 이제 바닥 갈 것 같습니다. 원래 서울 부동산이 그래도 계속 오르는 추세였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집값이 꺾였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 영끌 시절에 다 미친 집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경제가 좋아서 뭐 실질 소득이라 그럴까요? 보통 이제 부동산이 사회생활 하고 나면 대출을 낀다고 가정했을 때 한 5년 정도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수요가 이제 우리 영끌 시절에 많이 몰렸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순차에 의해 가지고 일정 수요가 있는데 그게 몰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살 분들이 조바심과 뭐 어떤 여러 가지 투자 개념 다 복합적으로 돼서 앞에 당겨졌죠. 당겨졌으니까 실질 유효 수요는 일단 분산이 됐잖아요. 적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조정기가 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정부가 좀 받쳐줬잖아요. 인위적으로. 근데 사실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저는 결정한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가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둔촌주공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인 주택가격 부양이지 우리가 경제가 좋아서 소득이 늘어서 조금 더 나은 집, 또 자기가 무주택자면 주택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가진 모양새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그걸 조작 정책이라고 그러죠. 공개 조작. 그걸 정부가 이제 대놓고 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 스마트한 젊은 분들은 아 이때다 갭 투자를 해가지고 남겨야겠다고 많이 들어왔죠. 근데 그분들이 또 많이 물렸잖아요. 노원에도 많이 물리고 수도권 많이 물렸습니다. 광명시 같은 데도. 그런 분들이 탈출하는 러시가 지금 나오는 이유가 이제 금리죠. 금리인데 요번에 뭐 하느니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안 내렸거든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고 이제 보니까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또 정부가 마음이 변할지 모르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이젠 조정돼야지 미래가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젊은 분들도.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 쪽에 뭐 풀린 매물이라던가 거래량은 어떤 수준인가요? 서울 그 매물량이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계속. 원래 2020년 초에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벌써 한 4년 됐죠. 이제 5년 차 들어가는데, 그때 3만 7천 개였습니다. 처음에. 지금 9만 두 번 찍었거든요. 11월 20일 날, 27일 날 두 번. 매물만 9만 건 넘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8만 9천, 9만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세하고 월세가 뭐 모자르다. 막 봄에 좀 그랬잖아요. 가을에 전세는 날 거다 하는데 안 나잖아요. 근데 7월부터 전세 매물하고 월세 매물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올 연초에 비하면은 월세 매물은 13,000, 4,000대에서 19,000대로 늘었고요. 이 전세 매물은 27,000대까지 내려갔다가 3만 지금 3,000, 4,000이에요. 많이 늘었죠. 매매 매물도 늘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늘었고 총 매물로 따지면 적을 때가 한 11만, 10만 대요. 근데 지금 14만 2천, 3천 건이거든요. 몇만 채가 늘었죠. 그러니까 매물만 봐도 9만 건이라는 얘기는 서울의 적정 물량이 3만 5천 호예요, 1년에. 지금 9만 건이면 3년 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매물이 공급이 많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상승기에 올라와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강남 4구는 지금 버티고 있고 이 부동산 서울 외곽 지역은 좀 많이 내려간 데 있잖아요. 그쪽은 또 약보합으로 올라오려고 애를 쓰는데
요번 분위기 때문에 약간 눌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매물이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만자 찍으면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10만이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9만 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 틀리듯이. 그러면 계속 지금 들리는 얘기들과 이렇게 봤을 때 예전 같은 시장은 이제 없겠구나. 이거를 이제 2030들이 늦기 시작하면 수요의 지금 50%가 2030, 40이잖아요. 빠지기 시작하면 시장이 급변할 소지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부동산 공부를 하고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언제 또 어떻게 어떤 가격에 주택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강좌를 좀 마련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0년 동안 알고 있던 내용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잘 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옵니다. 정부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급변하면은 건설사들 지금 PF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요새 무궁화 신탁 문제도 나오고 롯데도 나오고 자꾸 이상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문제가 커지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건 미치면 시장이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2022년도 하반기 때 1,000대였거든요. 900건, 1,000건 서울만. 근데 지금 상반기에 정부에서 정책을 이제 정책자금 대출을 잘 하다 보니 신생아론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8,900 정부 추산으로는 9,000건. 7월 달에 찍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6,100건, 그 다음에 갑자기 3,000대, 2,000대 찍었다가 10월 달에 조금 다시 살아났어요. 결혼 시즌에서 그런지 11월이 또 이제 또 2, 3,000대에서 머물 것 같아요. 12월이 이제 관건이죠. 그래 봤자 다시 정부가 발표를 하겠죠. 내년에 뭐 55조 이런 거. 그 발표된 게 효과가 과연 있을지 없을지 예전하고 다르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인데 추원드리면 신생아론이 29조 6천억 나왔거든요. 예산이. 나왔는데 8월 말까지 소요된 게 7조밖에 안 됐어요. 그럼 20조를 왜 소진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도 이 주택 가격이 버거운 거예요. 버거운데 올해 이렇게 거래량이 좀 작년보다 붙은 거는 갈아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갈아타기가 50에서 60%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차익을 남기신 분들이 여유를 갖고 다시 상급지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소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수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겹쳐서 내년에도 정책자금을 불었는데 효과가 미진하다 이러면 이제 시장은 속칭 말하는 끝물이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나라가 망하던 경제가 망하던 부동산을 떠받쳐야겠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돈을 퍼붓고 0%짜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죠. 저부터 더 사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끝은 윈윈 게임이 되겠죠. 나라가 망하든 뭐가 망하든 신경 안 쓰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에도 금리를 또 인하할 것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인 뭐 특별 무슨 론 아니더라도 그냥 기준금리를 팍 떨어뜨려서 대출 자체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한은 총재나 최상목 장관의 속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정치가 경제에 너무 개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후진국이라는 소리 듣고 있고. 근데 이번에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는 게 소비 감소가 지금 3분기째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인 거예요. 이게 이제 클로즈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소비할 돈이 없죠. 자꾸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미 인지를 했고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한은 총재께서 혼자도 아니고 기재부를 방문한 것도 처음인데다가 그 금리 인하 저번 달에 하기 직전 일주일 전에 갔거든요. 혼자 간 것도 아니라 직원들 한 50명 데려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보도에서 이제 기재부 역사상 첫 방문 이것만 보셨을 거고 최상목 장관이 나와서 어서 여기까지만 보셨잖아요. 그 뒤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여기 갈 일이 아닌데 그렇구나. 그러면 금리 인하 수순이구나. 그러면 이창용 총재가 요새 한 가을부터 좀 소리를 많이 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칭 말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보는 거구나. 투트랙으로. 뭐냐. 자영업자분들이 어렵고 중소기업이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내수가 둔화됐으니까. 그분들 이자 부담을 안 낮춰주면 지금 힘들겠거든요. 계속 연출이. 이건 낮춰줘야겠고. 부동산은 또 잡아야겠고. 가계부채라. 그러면 결론은 낮잖아요. 투트랙이죠. 금리는 낮추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트레스 DSR. 이걸 가지고 정부가 조금 시장을 잡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100명이잖아요. 양쪽 부서. 100명이 모여가지고 한 그 미팅에서 홀에서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컨퍼런스 제목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이에요. 제목 세잖아요. 그리고 뒤에 세 꼭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뭐 다 좀 디테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몇 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일주일 뒤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죠.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지금도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는 총재가 금리 인하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저번에도 그랬고 요번에 내릴 때도 얘기했어요. 워딩에 딱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금리를 인하한다가 워딩이에요. 그럼 이 짧은 두 줄의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거시건전성 대책은 우리 소장님 아시겠지만 바젤3 그 협약기구에서 만든 매뉴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라별로 또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예요. 저는 이제 연결해서 뇌피셜로 생각해 보면 아 그러면 주택담보나 전세대출 이쪽은 잡아야겠다라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금융위하고 금감이 이복화 원장하고 김 원장하고 나와서 다 소식을 들었을 거고 그 뒤에 F4 회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얘기가 정리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그래서 과감하게 내리는 거. 요번에 뭐예요? 내수 둔화. 그러니까 이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소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말씀 주신 대로 금리 인하가 시장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가더라도 0%가 아닌 이상 코로나의 금리는 안 오잖아요. 그럼 이창용 총재가 자기가 했던 말 있잖아요. 청년들이 집 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는 또 이번에 국무총리설이 나왔는데 거의 상관없다고 잘랐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방향성을 우리가 믿어준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할 때 스트레스 DSR을 12월에 발표하잖아요. 12월 발표할 때 아마 고민 많이 할 겁니다. 그럼 금리를 만약에 우리가 2.5까지 보는 분도 계신데 2.5 내리면 1% 내린 거잖아요. 근데 가상금리를 2%를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장 금리가 그쪽에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번에 겪었던 그런 시장은 또 안 올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혹시나 또 요번 기회를 노려서 갭투자 들어가겠다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예전보다 가격이 높잖아요. 잘못 들어가면 크게 발목 잡힐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 더 한도가 늘어난다는 일정이 있잖아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연말에 이제 그 예산 경우 국회 본회의 들어갈 때 같이 추정하는데 총 액수는 55조라고 일단 선방이라 그럴까요? 선방을 날렸죠. 일단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날렸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정치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프레임을 갖고 있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라는 걸 저는 기대를 하는데 제가 볼 55조를 풀었다 그러면 재작년이거든요. 재작년에 50조 넘게 풀었거든요. 올해는 제가 보니까 한 40조 쓰인 것 같아요. 40조에도 이렇게 효과를 본 건 분위기였는데 이번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 취임하고 나면 관세 얘기 나오고 이러면 경제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이나 심리가 다운되면 다 부동산도 차가운 기운이 오잖아요. 그 대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을 사서 내가 효용성이 있어야 되고 수익이 날 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다들 한번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서울은 또 많아요. 수도권은 조금 적은데 작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 분들은 바쁘시니까 모르겠지만 보도에서 아마 저 같은 정상화론자 일부 분들은 하락론자라고 하지만 정상화론자들이 요즘 소리를 크게 내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지표가 지금 조정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하든 부동산이 망하든 이런 지점에 맞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펼쳐질지는 제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럼 교수님은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는 뭐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2032년. 32년. 네. 책을 제가 쓰고 있는데 그때 되면 초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적정 입주 물량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매년 옛날에는 50만 원이었어요. 저희 때 50만 원. 왜냐하면 100만이 태어나고 결혼이 한 4, 50만 하니까. 그리고 3, 40만 최고 때가 한 43만 쌍이었을 거예요. 저희 때 30년 전이죠. 그 40만 쌍이 20만 쌍으로 주는데 3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출산율이 낮아지고 주택 가격이 좀 오밥 슈팅하니까 수요가 적어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단계에서 10년도 안 된 10년이라고 가정할게요. 2034년 10년 되는 결혼쌍이 11만에서 2만을 줍니다. 반토막 나는데 10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40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만일 때 50만이 적정 물량이라 그랬고 30만 대로 오니까 40만 대로 줄었고 20만 대로 주니까 35만이 적정 공급 물량이다 그래서 1년에 대한민국에. 근데 10만으로 줄면 어떻게 돼요?
적정 공급 물량이 20만 원이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60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그럼 건설회사의 치킨 게임이 시작되겠죠. 그게 한 사례인 거고, 지금 지방의 학원들은 문 닫고 있는 거 뉴스에 많이 안 나오잖아요. 엄청 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판, 일본의 어떤 슬로우 패턴? 이게 저는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2032년 되면 망할 일은 없어요. 다만 자산 가격 조정이 좀 세게 올 거다. 특히 부동산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아마 4, 5년 뒤면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보도가. 우리가 나오기 전에 해외에서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나온 10년 이런 시절이 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착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럼 32년이 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떠받치고 애를 쓰면은 약부합, 강부합으로 막 가는 것 같지만 수요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강남사구라든지 뭐 마용성, 동작구 이 정도까지는 버텨주는데 그 외에는 이제 수요는 이쪽으로 가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역으로 줄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부동산 사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어떤 타임이 올 겁니다. 제가 보는 건 한 3, 4년, 5년 뒤인데 그 전에 이제 리스크가 없을 때 뭐 신탁사나 요새 PF 문제도 많잖아요. 리스크가 안 터지면 이렇게 안전하게 연착륙을 가더라도 4, 5년 뒤에는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아, 이제 끝났구나. 대한민국도. 이런 소리까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저는 꽤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든타임인데 경제 주체들이나 뭐 외환당국이나 이쪽 돌아가는 거를 제가 비하인드를 듣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지금 정신없잖아요. 그게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 제가 이제 차트에 있는데 환율이 높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1,400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아직 안 내려갔잖아요. 그럼 조정기가 또 올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역사상 이제 돌아보면은 조정을 안 겪으면은 뒤에 크게 온다라는 게 우리나라를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 그 전에 다른 나라들이 다 부동산 가격이 30-40%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 건데 우리는 안 내렸어요. 그때 빚내서 집사라 해가지고 조정을 세게 못 받은 거예요. 박근혜 때부터 이때까지. 그러니까 거품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M2랑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승론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M2량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죠. 사과가 2개가 있는데 통화량이 100원이면 한 달에 50원이잖아요. 근데 200원이 풀렸어요, 통화량이. 그럼 100원씩 되겠죠. 2배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산할 때 지금 계산을 단순하게 해보면은 GDP 증가분하고 소득 증가분, 다 M2 증가분 다 비교해 부동산 시가총액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 이상이 오버슈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100원이어야 되는데 얘가 130원씩 된 거예요. 그럼 조정이 오겠죠? 그걸 이제 정부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조정을 연착륙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세게 해가지고 집값이 이게 올라가지 않도록 네, 차근차근히 잡아주는 거죠. 이게 최고죠. 그런데 둔촌주공은 왜 자꾸 살리는 거예요? 네? 살렸는데 완전히 산 게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왜냐하면 3년 뒤잖아요. 3년 뒤에 실거주 유예가 끝나면 파시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래도 아마 그분들 손해는 안 볼 겁니다. 정부가 받쳐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둔촌주공 살리려다가 나라 망한다는 소리를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벌써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둔촌주공 지금 금리 잔금 대출이요. 패턴을 말씀드리면 둔촌주공이 7월 달 초에는 아주 급한 분들이 34평, 9평 기준으로 해서 한 7억 초반에서 8억 이렇게 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었어요. 전세만. 분양가가 13억이니까 전세 7억이면 반값이고 10억이면 성공한 거죠. 근데 얘가 이제 가격이 쭉 치고 올라옵니다. 9월, 10월에 이제 입주가 가까워지니까 와가지고 호가가 갑자기 11억에서 12억 5천까지 가요. 그게 우리 부동산 시장 좋았잖아요. 7, 8, 9월에. 그때 12억 5천, 저렴한 게 10억 후반대. 이게 7, 8, 9월이었어요. 그리고 매매가는 매매 물량이 별로 없잖아요. 둔촌주공은 여러분 조합원 물량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강세를 띠는데 이 전세 가격 변동을 제가 유심히 봤더니 9월 달에 이제 이사철 꼈잖아요. 근데 입주는 안 되잖아요. 결혼하신 분이. 근데 조금 뭐 다른 데 살다가 들어가는 한 있어도 그럼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이 붙기 시작하니까 미리 붙기 시작하니까 이게 말씀드린 12억 막 5천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됐어요. 10월 달에 돼서 저는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잔금 입주일이 1월이에요. 그러면 전세 계약을 하고 보통 하루 만에 올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두 달이잖아요. 그럼 텀을 계산하면 1월 중순에서 하면 11월 중순이면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아니나 다를까 11월 중순이 딱 되니까 다 9억대로 빠집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뭐 둔촌주공 뭐 입주 물량에도
뭐 굳건하고 뭐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도 제가 체크하니까 8억대까지 나옵니다. 다시. 그러면 흐름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이게 완벽하게 시장 정리가 되는 게 소진이 지금 안 됐어요. 물건이 한 2천 몇백 개가 있는데 소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2천 세대면 큰 건데 그 와중에 강동구에 저쪽도 입주가 다 안 된 게 있어요. 3천 세대짜리가 겹쳤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12월 중순 되면 잔금이 1월 중순이니까 조급해지잖아요, 주인들이. 그럼 내려서 놔야 잔금 대출을 받아서 낼 거 아니야. 아니면 연체율이 8% 막 10%인데 그래서 잔금 대출이 막 신문에 나왔죠. 신문에 나왔는데 잔금을 쉽게 못 받았어요. 왜냐면 다들 은행들도 상태들이 약간 지금 썩 좋지는 않으니까 4.7% 나온 거예요. 그랬다가 농협이 옆치기라고 해야 될까요? 4.2%가 3%로 왔어요. 들어오니까 다들 글로 싹 불러서 소진이 돼버린 거예요. 한 번에 4.2%에. 그럼 4.2%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소진되고 국민은행하고 4대 은행은 4.5%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딜할 때. 조합하고 4.5 이하는 안 되겠다 했는데 좀 압박을 받았는지 이번에 4.3인가 좀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담되죠. 4.3%. 그러면 만약에 전세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정말 부담되니까 12월 중순에 한 2주 남았죠? 그 둔촌 중에 전세 가격이 정해질 거예요. 정해지면 소진되기 전까지 제가 볼 때는 이게 퍼집니다. 이제 옆으로. 왜냐하면 옆에가 8억, 9억짜리들이 다 구축이거든요. 거기 살 일이 없잖아요. 넘어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집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이러면 역전세와 다른 현상이 벌어질 소지가 좀 있어 보인다. 그 내년 초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강동구 말고 다른 구에 많아요. 물량이. 그래서 동대문구 쪽하고 성북구 쪽은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10,000세대 가까이 들어와요. 상반기에만요. 청량리, 회기동, 뭐 휘경동, 뭐 이문동 이쪽에요. 많이 들어와요. 그쪽 가격이 다운되면 강북은 다 다운될 거고 뭐 이런 흐름이 좀 예상됩니다. 이 얘기도 아까 대출금리 안 내린다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은행연합회 포털 가서 확인하거든요. 제가 한 2주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데 전세대출금리를 그새 조금씩 다 더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뭐 2% 3% 얘기 들었었는데 지금 5대 은행이 다 4.1이 제일 작고요. 4.56%예요. 우리 마치 미국 금리 인상할 때 그 분위기인 거예요. 6%대 다 자빠졌잖아요. 역전세 나고. 근데 지금 4.3에서 9% 사이니까 전세 가격 쉽게 못 오른다. 도리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죠. 그럼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시중금리는 계속 뜨고 있다는 건 가산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가산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죠. 정부의 제가 볼 때, 아까 하는 총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스탠스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총재가 과감하게 뭐 다들 깜짝 인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이거 올리면 안 되잖아요. 환율 문제도 있고 지금 물가에 젊은이들이 지금 치여 죽고 있는데 뭐 경제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또 내려? 크레이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보니까 나름 그래도 대비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나라가 망하든 부동산이 망하든 경제가 망하든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또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갖다가 강력하게 지금 애써서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금리를 내려서 주택 쪽은 규제를 하고 대신 뭐 사업자라든가 뭐 법인 대출을 살리겠다. 중소기업 이자율이 1.7에서 1.5로 또 내려줬어요. 1.5면 거저죠, 사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슬픈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1.5%를 왜 해주죠? 어떻게 보면 특혜 같잖아요. 근데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제목이 묘해요.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에 1.5% 다운한다는 거 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한계기업 이런 얘기 뭐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 그러면 이게 터지면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터지니까 자영업자도 지금 고민인데 중소기업들이 또 지금 버벅된단 말이에요. 버벅되는 결론 났잖아요. 소비가 주니까 당연히 버벅되죠. 지금 이 부동산이 한국 경제를 좀 먹는 이 암덩어리가 시작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정부나 금융당도 또 파악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적정 수준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좋은데 지금 약간 과도한 슈팅 상태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이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다 알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부동산 투자 너무 우리가 막 무조건 오를 거다 라는 또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오른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 들어보면서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가 제일 무서운 거는 틀렸다라는 걸 알아도 거래가 안 되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더 하나 중요한 게 경매가 계속 안 추고 있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 풍운의 꿈을 안고 갭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 보이지 않게 경매가 계속 늘어나는데 강남도 경매가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강남 아파트 경매가 100% 뭐 97% 낙찰된다 그러잖아요, 감정가에. 그러면 시중에 지금 강남에도 지금 5대5 정도로 하락거래와 상승거래가 있거든요. 그럼 경매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깨끗한 집 사면 되잖아요. 경매가 왜 97%가 이게 조금 트릭이 있냐면요. 저번에 했다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유찰된 거. 그럼 걔가 1억짜리였으면 8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얘들만 만약에 낙찰이 되면 얘는 8천만 원에 돼도 100%잖아요. 낙찰가로. 그럼 얘하고 신건이 있잖아요. 신건하고 이 유찰된 건하고 평균을 내서 자세한 데이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만약에 90%로 낙찰이 됐다 그럴게요. 그럼 8천짜리가 90%면 얼마야? 8, 9, 72, 7,200이에요. 1억짜리가 7,200이면 30% 내려왔잖아요. 이게 이제 숨겨져 있죠. 보도에.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겁니다. 이건 평균을 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속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경매 물건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남의 경매 물건이 지금 두 달 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만 좀 말씀드리면 좀 도움 되실 거예요. 예, 덕분에 좀 투자에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2부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